그래서 현재 정당 구도에는 변화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근데 뭔가 저는 그 프라이머리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되게 흥미롭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민주주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최대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민주적인 것이다라고 저희가 배워왔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항상 반영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런 프라이머리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소수가 결정하는 방식을 물론 이제 전체 선거에서는 이제 국민 투표도 하지만은 소수가 결정하는 방식이 이제 섞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되게 그 관점이 저는 되게 흥미롭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소수가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는 그게 도입이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었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근데 양당제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긴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프라이머리를 보고 이래서 미국이 공화당이랑 민주당밖에 없는 거구나. 그 생각이 좀 맞아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소속 후보는 그러면은 그 경선 과정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무소속 후보가 되기 힘든 게 이런 미국에서의 그 선거 제도가 거의 이제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세팅이 된 거여가지고 그런 경선 과정에서도 정당에 속해 있는 후보가 훨씬 더 그런 정치 자금이나 이런 걸 얻기가 편하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이나 그런 데는 생각보다 연줄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 막 그 잡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오히려 한국처럼 면접 보고 가고 이런 거보다 그냥 오퍼 받고 가고 여기 이렇게 꽂아서 가고 그런 거 많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도 되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좀 장단점이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면 양당제를 대체할 대안이 뭐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조금 더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이번에 저는 좀 인상 깊었던 의원이 김예지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변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됐다라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책임감이 어떤 당이 그냥 뭐 나의 신념과 반대로 어떤 당론을 정해놓고 너네 이거 무조건 투표해 아니면은 씨 가만 안 둬 왕따 시킬 거야 이렇게 밀고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국회의원이 왜 됐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내려야 될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를 좀 그냥 당연히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그거를 알더라도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묻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물론 한겨레랑 경향은 개멋있게 그 얼굴을 일면에 박았지만 네. 그 반대한 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 네, 박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진짜 책임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국회의원이 됐는지랑 내가 어떤 사람들을 정확하게 대변을 해야 하는지가 그 사람의 선택에서 되게 엄청 뚜렷하게 보여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막 그냥 국민을 대변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많아져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 공고한 양당제 체제에서도 많이 그 안에 심어져 놔야 어떤 당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도 아니면 너무 일반적인 그 오류를 범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갈 때도 조금 소신 있는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나. 그래서 솔직히 옛날에 배웠는데 잘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뭐 연동형 비례대표 하면서 이런 것도 다 좀 비례대표 의원의 역할을 좀 네. 더 내세우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의원들이 좀 소수라도 그런 사람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좀 더 국회에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말 같지 않은 얘기도 해요.
뭔데요? 그래서 비례대표의 역할을 늘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만약에 지역구를 안 뽑는 거예요. 지역구 대신. 솔직히 지역구 하는 게 근거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쵸. 선거를 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근거가 없을 거라면은 지역구를 없애고 뭐 10대 대표, 10대 뭐 B형 대표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은 특정 지역이 너무 침체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아니면 그 지역에서 너무 중요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거에 네.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이제 소수자 대표 약간 이런 식으로 침체 대표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지역을 대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 게 그 지역의 이익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맞아. 서울이랑 인천이나 뭐 이런 거 봐도 서울에서 쓰레기 나면 다 인천으로 간다며요. 와. 서울에서 그냥 맞아. 뭐 쓰레기 나오고 뭐 안 좋은 거 있으면 다 막 주변에 그냥 나눠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맞아, 맞아. 이래버리는 게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그리고 맞아. 뭐 예를 들면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민주당 텃밭이라고 이상한 의원들 보내는 경우가 전에 있어가지고 그때 광주에서 그냥 싹 다 그 국민의당 그 안철수 그 초록색 당 싹 뽑았던 그런 전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역의 의사를 좀 대변하고 뭔가 그런 걸 표현할 때 국회의원들한테 그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좀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국회의원이 일선에 그치지 않고 다음 재선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좀 좋은 기준이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그 지역 국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했는지를 보는 게 사실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 추천을 깔아놨기 때문에 맞아요. 괜찮습니다. 전 이 책 읽으면서 좀 처음 알았던 게 저도 이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당 자체적으로 인물을 거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지금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일부러 그냥 파퓰리스트 좀 어그로 끌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보자 하고 공화당이 트럼프를 밀어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될 줄 몰랐는데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미국은 일단 로비도 합법이고 선거 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도 있고 이 사람이 뭐 언론 플레이 이제 그 리얼리티 TV쇼 그 진행자였다 보니까 언론의 힘을 아니까 언론을 잘 쓰고 해가지고 이 공화당이 이 사람을 저지를 못하고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게 된 거다. 근데 그 상황에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뭔가 반대 목소리가 있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다음에도 이제 뽑혀야 되고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부담지기 싫으니까 대놓고 이제 반대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트럼프가 뽑히게 된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약간 그러면 한국은 미국보다 못하구나 약간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한국의 그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한국은 그냥 우리 당에서 대통령 제가 그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이해가 좀 낮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 이 난리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 제가 본 정당 뭐 그런 거나 사실 지금 돌아가는 모습만 봐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킨다 이런 것보다 그냥 당의 이익이 중요해가지고 사실 개엄옹호하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당 거의 전체 다 그렇잖아요. 그 당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나 대통령 우리 당에서 대통령 만들 거야. 우리가 권력 줄 거야 하고 뭐 이상한 후보든 뭐 저상한 후보든 상관없이 그냥 일단 대통령만 될 수 있으면 돼 하고 그냥 내보내고 그게 그런 방식으로 후보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좀 정치가 후진적이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전 그 소제목 되게 공감했어요. 그 노련한 정치인들의 순진함? 네. 미국에서는 딱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노련한 정치인들이 순진했나요? 노련한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되는 듯.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나이든 그러니까 다 늙은 사람들이 좀 좋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눈치 볼 거 없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막말하거든요. 뭐 정신 나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극단주의자가 부상을 하고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할 때 위협에 대해서 이거를 뭐 방지하는 시스템 같은 게 어느 정도 있다고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성문화된 법이 아니라 좀 그 규범이라고 저자들은 말하거든요. 이 규범으로 저자들이 제시를 하는 게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민주주의 기반을 이루기는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차원에서 독재자나 이런 독재자를 꿈꾸는 정치인들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암묵적인 규범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이거를 길거리 농구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심판이 없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길거리 농구 같은 거 안 하지만 뭐 미국 같은 거는 뭐 미드 같은 거 봐도 막 길바닥에서 농구 잘하잖아요. 그게 되게 잘 이루어지는 거는 실제 농구랑 뭐 이게 또 규칙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트에 골이 들어가면은 뭐 1점이 2점이 아니고 1점이고 어쩌고저쩌고 뭐 2점 이상 뭐 차이가 나야지 이긴 거고 진 거고 이런 되게 사소한 규범들이 존재를 하고 이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게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규범이 바로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관용이라고 하면은 나는 이 사람한테 져서 짜증나고 슬프지만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뭐 안건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상식적이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존중하는 게 상호관용이라고 하고요. 제도적 자제는 내가 만약에 뭐 대통령이 됐거나 뭐 국회의장이 됐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식으로 내가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거를 스스로 절제해서 행사하는 게 바로 제도적 자제고 이것들이 바로 민주주의의 숨은 규범이라고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규범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유지되어 왔다고 하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를 하시나요? 그리고 저는 이게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걸로 실제로 유지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뭐 이거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그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이 상호관용이라는 거요. 네. 서로 정치인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호관용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약간 그 국회의원들끼리 막 딱 불 꺼지면 사실 뒤에서 엄청 친하게 지내고 막 맞아요. 싸우다가도 막 이러는 거 있어가지고 막 저놈들 다 끼리끼리야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탄핵 전후로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싹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상호 관용이 원래 있었는데 없어지고 있었다. 약간 이런 거를 조금 느꼈거든요. 저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 말한 그 상호관용과 규범이 이제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드는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이거 그냥 너무 왜 이 사람들 이렇게 어렵게 사례를 그냥 한국만 파도 사례 그냥 막 10페이지 그냥 그 한국어로 그러니까 한 챕터를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딱 그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난 것만 봐도 그냥 대표적으로 거부권을 21번이나 행사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역대 모든 한국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걸 다 합친 게 윤석열 혼자 한 것보다 적대요. 윤석열이 21번, 지금 임기 5년도 다 못 채운 지금 한 2년 반 됐나? 그랬는데도 벌써 21번을 쓴 것부터도 물론 거부권이라는 거를 쓰는 것 자체는 헌법에서 위배된 것은 아니지만 이 책에서 말했듯이 어떤 상호 간의 규범과 관용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야당 인사와 대화하지 않은 것도 뭐 거의 취임하고 뭐 1년인가 지나고 나서 겨우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랑 겨우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된 모습도, 그러니까 야당의 그 대표인 사람하고 행정부의 대표인 사람이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대립각만 세우고 있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저의 입장에서는 되게 보기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어쨌든 일단 서로의 얘기를 듣기는 해야 되는데 듣지도 않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좀 이게 정말 맞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뭔가 저는 국민들이 윤석열을 당선시킨 것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저희 국민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가 나온 선거 토론 방송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그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그냥 진짜 그러니까 논리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주장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아리백 기억하시죠? 다들? 그러니까요. 아리백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냥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당선이 일단 됐다고 치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뭐 이렇게 방금 말한 거부권을 그렇게 남발한다든지 뭔가 너무 야당과의 대립각만 세운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두 야당과 여당이 좀 힘을 합쳐서 자정작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당들이 그런 게 완전히 그런 거에 대한 본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아예 없는 것 같고 아예 자정작용도 안 되니까 이 지경까지 온 것 같고 그 계엄령을 선포한 것 자체도 사실 그 규범을 어긴 거잖아요. 물론 선포할 수는 있지만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냥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포를 한 거고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는 거 선거관리위원회를 털려고 했던 거 그것도 완전 트럼프 2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냥 아니 본인이 당선된 선거는 그러면 그쵸. 정당한 선거고 약간 트럼프 따라하는 것 같아. 맞아. 약간 그러니까요. 정말 비슷해요, 진짜. 약간 모방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질문이 어쨌든 그거잖아요. 이 규범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유지되어 왔다고 하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랑 이 외에도 다른 게 있을 수 있는지라고 봤을 때 저는 완전 동의해요. 저는 이 길거리 농구 예시를 든 것도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어쨌든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그냥 만약에 들어가기 전에 뭐 이 게임은 뭐 게임을 진행하는 룰은 있지만 뭐 그 사이에서 어떤 반칙도 다 허용되고 어떤 단합이나 결탁도 로비도 모든 게 다 허용되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은 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그게 다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규범이라는 걸 짚어낸 게 되게 작가의 통찰력이 깊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윤석열과 이재명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이 규범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재명은 윤석열이 당선이 됐을 때 승복도 했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당장에 뭐 부정선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도 안 했고 야당의 대표가 됐을 때도 당연히 뭐 솔직히 내가 이재명이어도 윤석열 만나고 싶겠어요? 말도 안 통할 거 뻔한데 뭐 토론 한두 번 해봐서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도 어쨌든 대통령과 만나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어떤 이 규범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정확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 없는 것 같고, 겉으로 이 규범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법을 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사회적으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러도 헌법만으로 이 사람을 처벌을 하면은 뭐 3년, 5년 이따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무슨 사람을 막 강간을 하고 죽이고 막 시체를 막 찢고 막 이래도 최대 뭐 받을 수 있는 게 뭐 한 10년? 뭐 이 꼬라지인 게 우리나라 법의 현실인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형을 매기고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게 관습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정치에선 적용되는 게 규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규범이 되게 잘 짚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왜 다른 게 있는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약간 제 짧은 시간으로는 그거를 짚어내기에는 좀 지식이 부족한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맞아. 적어도 어떤 룰이 있고 우리가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개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승부를 벌이고 있는 거고 이념 대 이념을 두고 우리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판에 들어왔으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가 뭐 운이 개 나빠가지고 막 순서가 어떻게 돼서 뭐 지든 어쩌든 간에 아 그래 어쨌든 진 거야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 너가 뭐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얘가 진짜 못했어 게임을 근데 누가 진짜 너무 팀 플레이를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1등을 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과 팀을 먹은 이 사람의 판단력이 뭐 좋았던 거다라고 인정을 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엄청 중요하다고 전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저도 그 규범이 이런 정치 제도를 이끌어왔다는 거에 되게 동의하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알게 돼서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의 규범이 무너진 규범을 당연히 뭐라 해야 될까 규범을 무시하는 게 당연시된
규범을 무시하고도 권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례가 눈앞에 보여진 이 시점에서 이 규범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좀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인간성에 기대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다시 이게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됐을까? 이것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거를 다시 우리가 상호 존중하고 어떠한 선을 넘지 않으려는 그런 걸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상호 존중이 좀 한국에서 좀 많이 불가능해진 것 같은 게 저는 그게 12월 3일 밤에 그걸 엄청 느꼈거든요. 저는 민주주의가 약간 사람들이 모두 당연히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원하고 진짜 뭐 일부의 뭐 완전 권력의 정점에 있는 권력자들을 제외하면 민주주의를 원하는 게 당연하고 정치인들도 이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순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엄이 터지고 이제 다 국회로 모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당사에 모였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무리 보수인 사람이고 아무리 지금 여당이라고 해도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다 잘 배우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잘 배우신 분들이 독재국가에서 독재국가에서 권력자가 되고 싶을까? 약간 그게 너무 막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게 짜친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짜치게 한다고? 막 그냥 차라리 나 같으면 그냥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냥 뭐 국회의원 한번 못하면 할 거 많잖아요. 이분들 어디 그냥 뭐 사회이사 이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뭐 그런 거 갈 때도 많고 그냥 로펌 이런 데 많잖아요. 자기 받아줄 때 그런 데서 하면 되는데 국격 완전 바닥으로 추락하고 진짜 막 그 나라 국회의원을 하고 싶나? 한국 국회의원이라는 거가 가지는 지위랑 이 나라 국회의원이 가지는 지위랑 그 하늘과 땅 차이인데 국격 바닥으로 개 떨어지고 그냥 독재국가라서 그냥 사람들 다 막 외국에서 들으면 뭐 그런 나라가 있지 약간 이렇게 하고 많은 그런 나라의 정치인을 하고 싶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국민들의 배신감도 크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상호 존중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상식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민주주의가 막 중요한 역사적인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 권력만 유지하면 계엄령이 터진 뭐 국가 막 국격 바닥에 막 떨어지고 막 진짜 화폐같이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는 종이 쪼가리 되고 그래도 상관없고 그냥 내가 짱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진짜 약간 진짜 그냥 정신을 존중하기 싫고 인간을 존중하기 싫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사실 규범이라는 얘기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갈 때까지 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잖아요. 근데 뭐 친구끼리 싸우지는 마.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지경까지 네. 지금 이르렀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쵸. 솔직히 상호 존중? 이런 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짜 탑 대학을 나온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얘기해야 될 상황인 건지 그게 의문이에요. 맞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 이건 당연한 네, 거잖아요. 그냥 당연히 서로를 존중하고 그냥 우리는 의견이 그거잖아요. 너 틀린 게 아니라 우린 다른 거야. 약간 이거를 지금 가르치는 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규범을 짚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맞다. 저는 윤석열이 지금 트럼프를 모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트럼프가 윤석열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어가지고 그쵸. 트럼프는 자기의 주장을 잘 숨겨서 관철시킬 줄 아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만큼 얍삽하고 머리가 아주 이거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지금 비민주적인 얘기를 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비민주적인 얘기를 할 거니까 상대방을 아예 그냥 파시스트로 만들어버리는 게 트럼프 방식이라면 윤석열은 그런 쿠션도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일단 그 트럼프 당선이라는 콘텍스트가 되게 진하게 녹아있다 보니까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저희 언급하긴 했지만 트럼프의 등장이 이제 민주주의나 정치 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느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이거 있어요. 원래 그 전까지는 정치는 되게 딱딱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정치가 약간 짜쳐졌어요. 뭔지 약간 알겠어요. 사람들이 정치에 또라이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또라이라는 단어랑 정치랑은 어울리는 게 아니었는데 동조할 수가 없는 단어였는데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저 또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또라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 이미 있으니까. 그 약간 또라이들의 등장에 문을 열어줬다. 트럼프가. 약간 그래서 매우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선을 지키지 않고도 당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쵸. 그냥 선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트럼프가 하는 그런 정말 막 이민자들에 대한 그냥 무지성 반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할 거 없이 상식선에서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하고 내쳐졌던 그런 헛소리들이 그런 개소리들이 그냥 이제는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도 뭔가 굉장히 그럴듯하고 일리 있는 주장처럼 자꾸 이렇게 설파가 되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게 이게 비단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되게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되게 정말 좋지 않다. 근데도 미국인들은 왜 트럼프를 또 뽑았을까? 얘네들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묵살되어야 될 쌉소리들이 정치적 메시지가 맞아요. 됐어. 진짜. 트럼프 당선이나 아니 우리나라 상황에도 마찬가지인데 언론이 진짜 큰 역할을 한다고 느끼는 게 이 책에서도 언급하지만 트럼프가 뭐 당선되기 전이나 후에 뭐 당선되기 전에 그 후보였을 때 이 진보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언론사들도 트럼프의 말의 확성기 역할을 되게 제대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이때 뭔가 뭐 CNN이나 뭐 이런 데서 힐러리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트럼프 이름을 엄청 자주 언급을 해서 뭐 그게 뭐 힐러리를 뭐 8번 언급할 때 트럼프를 48번 언급했다고 그랬나? 뭐 이 정도로 그 차이가 나는데 그게 아무리 이 사람이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라는 거를 보도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게 그 사람한테 맞아.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알잖아요. 이게 광고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광고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그냥 반복해서 많이 들으면 그걸 사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거 자체로도 되게 약간 근데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트럼프가 이걸 일부러 이용을 해서 진짜 공짜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공짜로 20억의 홍보 효과를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참 언론에서도 조금 약간 자정이 필요한 것인 것 같고 한국은 맞아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더 심하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트럼프 등장하고 나서 파퓰리즘이 뭔지 딱 알았어요. 아 이게 그거구나. 그리고 이제 오바마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뭐 제가 미국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이 정책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오바마 케어라고 그 의료 정책 관련해서 되게 크게 뭔가 개혁 같은 거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미국은 그리고 특히 그 의료가 민영화돼서 이 좀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특혜를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뭐 특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진료 받는 것도 되게 힘든데 오바마 케어가 이걸 조금 뭔가 보완을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되게 약간 큰 도움이 되고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뭐 어떤 사람이 뭐 트위터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 친구가 미국이 오바마 케어 때문에 망했다. 지금 오바마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의료 보험도 어떻게 잃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트럼프 정부 때였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쁜 상황이 전에는 괜찮은데 지금 좀 나빠졌는데 그게 오바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그거 네가 잃고 있다고 말하는 그 보험 혜택 같은 거 그거 다 오바마가 준 건데 트럼프가 가져간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엄청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트럼프가 말한 대로 오바마 케어 나쁘다. 오바마 케어가 실제로는 좋은 법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엄청 프레이밍을 계속 해가지고 사람들 귀에 때려 넣으니까 오바마 케어 나쁘고 트럼프가 좋은 거고 오바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라고 계속 생각하는데 제대로 살펴보면 오바마는 이 사람한테 계속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냥 실제로 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진짜 뭐라고 하죠? 계속 반복하고 계속 이제 프레이밍을 하고 계속 똑같은 키워드를 귀에다가 이거 나쁜 거야, 이거 나쁜 거야, 이거 나쁜 거야 라고 계속 때려 넣으면 그게 실제로 그 사람들 그렇게 믿게 된다는 게 참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니까 진짜 나쁜 방식으로 정치가 진화를 했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또 기업가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얼마나 잘 알겠어. 사람들 심리 이런 거를. 그쵸. 또 돈 써가지고 하는 거 얼마나 잘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서 그 트럼프가 어쨌든 제일 잘하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포퓰리즘으로 사람들 눈과 귀를 가리는 거잖아요. 네.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이렇게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놨으면은 저는 언론에서 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안 보니까 관심이 없고 어렵고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자꾸 피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겉핥기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쵸.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우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밖에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좀 문제의 원인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됐으니 제 생각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닥치고 사람들이 당장에 너무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트럼프가 기업가이기도 하고 어쨌든 저 사람이 저렇게 뭐 다른 거 뭐 다 차치하고서라도 경제는 잘하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뭐 저도 미국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트럼프가 뭐 어떤 정치를 피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경제가 뭐 되살아나더라도 자기네들한테 돌아올 떡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맞아. 좀 알아야 될 텐데 그거를 모른다는 게 참. 맞아. 낙수 효과가 그게 없는 거래잖아요. 낙수 효과라는 게 사실은. 근데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도 낙수 효과 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내리면 뭐 하냐고. 너네한테 갈 게 없어. 맞아요. 그리고 막 경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보수층일 때보다 진보층일 때 경제가 더 좋았대요. 그러니까 네. 보수는 경제는 보수다라는 믿음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걸 정말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되게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 중에 하나라고 맞아요. 생각이 지금 삼성 제일 드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지금 맞아. 환율이 얼만데 지금 보수 정권에서 환율이 그쵸. 지금 얼만데. 맞아.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경제랑 안보는 보수다. 한데 지금 전쟁을 인공적으로 일으키려고 한 것도 맞아. 보수고 맞아요. 경제를 이렇게 바닥으로 이제 끌어내린 것도 보수예요. 보수인데. 근데 그거는 지금 모른 척하고 나중에 또 진보 정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때 또 그 얘기 하겠죠. 그러면 저희 마지막 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민주주의의 위기나 뭐 민주주의 현재 민주주의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분석을 하다가 이제 9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장이 좀 흥미로웠는데 이제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다 안 읽어가지고. 네, 일단 그래서 9장에서 보면은 9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정치적 양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되게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 양극화 때문에 공통점이나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규범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상호 존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절제를 하는 거.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의식이 아예 흩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규범들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같은 플레이어로 길거리 농구를 할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서로 같은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안 드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사례를 들면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는 규범을 적극적으로 위협한 당이 이제 공화당이에요. 이런 뭐 상호 존중이나 이제 뭐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부권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같은 이런 이 자기 절제를 하지 않는 거는 이제 공화당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백인, 기독교인 뭐 저희 이 정도는 다 보통 알고 있잖아요. 공화당은 이제 백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블루칼라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뭐 지지를 하고 민주당은 조금 더 약간 그 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거의 예시를 들고 이제 한국 보수도 마찬가지로 좀 저희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한국 보수가 이제 특히 그 뭐 경상도 기반으로 하고 이제 남성 위주고 뭐 이제는 뭐 20대도 포함이 됐죠. 20대 남성도 포함을 하고 있고 뭐 이런 특정한 연령대, 특정한 지역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 그런 코호트라고 하나요? 코호트가 맞나? 아무튼 특정한 분류의 사람들에 되게 지지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점을 들고 이제 그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이 뭔가 중간에 이제 중도를 찾기가 힘들었다라는 점을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트럼프 이 책은 이제 2018년에 쓰였는데 그때 이분들은 뭐 이런 상황을 예견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성공을 했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임기가 시작이 됐고 이제 한국은 실패한 계엄과 그 이를 수습하는 지금 혼란의 상황 앞에 있는데 이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책에서도 마지막에 하는 게 결국 그런 거죠. 그 이 책이 되게 중심 메시지가 되게 뚜렷하다 보니까 이 커먼 그라운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책에서 그 약간 인상 깊었던 게 지금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그 페이지 275쪽에서 여기 그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광범위한 연합 전선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커먼 그라운드를 찾아서 연합 전선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국 사례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이 저희가 일단 저희는 커먼 그라운드를 민주주의에서 찾은 거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찾아서 이제 그 뭐 전농이라던가 그 뭐 이 노동자들 그리고 12, 20대 30대 여성들 뭐 여성 꼭 여성들만 나온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뭔가 연대를 했다라는 데서 되게 좀 의미를 찾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맞아요. 저는 그 연대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성이 살아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뒤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저렇게는 안 해야겠다. 눈치를 봐야겠다라는 게 임기 초반에는 그래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무리 쓰레기 같은 새끼가 되더라도. 그래서 저는 국민성으로 그냥 국민성이 어쨌든 만들어지려면은 그런 연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내면에 연대가 다 있어야 그런 나 혼자 광장 나간다고 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봤고요. 다음 책이 예민함이라는 무기라는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 책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밀리의 서재에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 ADHD 멤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HSP도 같이 네, 뭐 하면 되면 좋을 어떡해요? 것 같아요. 에? 같이 진단되면 어떡해요? 이제 너무 슬프다. 정상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럼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